아무도 안 보는데 자연스럽게 가요. 테이크 34. 안녕하세요. 고려대 바이오인공학부 유용상입니다. 오늘은 대학원 진학과 관련해서 성공적인 진학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세 분의 교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네, 안녕하세요. 최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화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커피를 마시면서 세 분께 저 유용상이 질문을 드리고 교수님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기회를 가질까 합니다. 빠른 시간에 끝내달라고 하셔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학원 진학과 관련돼서 저희 고려대 바이오 이공학부에 진학하는 자대 대학원의 경우와 혹은 고대에서 서울대나 카이스트 혹은 뭐 다른 타교에서 고대로 진학하는 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교수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시작해 주시죠. 자대는 우리 학교에서 우리 대학교 대학원 오는 거고, 그렇죠. 타대는 우리 학교에서 다른 대학을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 한정하면 될 것 같아요. 타대에서 우리로 오는 거는 한정하지 말고. 어, 이게 서울대나 카이스트겠죠, 아무래도? 최적의 선택은 좀 개인의 취향 아닌가요? 네. 짬뽕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짜장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가 좋냐 그러면은 난 짬뽕도 좋고 짜장도 좋고 짬짜면도 좋고 그게 만 가지 사람이면 만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여기에 취지가 고려대 바이오 이공학부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가이드를 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혹시 마음대로 가이드. 해라. 어이, 사실 20살 넘으면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책임지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어려운 게 짜장 먹냐 짬뽕 먹냐가 제일 어려운 건데 네. 근데 뭐 사실 그 장단점이 있고 말 안 해도 다 잘 알잖아요 사실은 본인들이 다 재봤을 테고 대충 본인이 생각하는 게 정확히 맞습니다. 어, 자기, 자기들 당신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재보고 다 생각하신 거 대체적으로 그게 거의 8, 90% 맞아요. 말 안 해줘도 아는데 나한테 확신을 받고 싶은 거잖아. 아, 맞아. 맞아요. 맞아. 그게 맞아. 정원환 교수님. 네, 뭐, 자대 오시면 익숙해서 좋은 거고요. 잘 아니까 적응하는 게 필요 없어서 좋은 거고. 타대로 가면 새로운 챌린지가 있으니까 좋은 거고. 뭔가 헤테로지니어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단점이면은, 뭐, 뭔가 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서 더 확장되지 못하는 게 단점. 자대로 왔을 때. 뭐, 대신 반대로 타대로 왔을 때 장점은 아까 거꾸로 얘기했으니까. 글쎄요. 뭐 새로운 경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않을까. 나는 이미 좀 새로운 거 경험하고 새로운 데로 가고 뭐 완전히 새로운 거 경험하고 싶으면 그때 또 유학을 가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대신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아, 네, 뭐, 저는 일단 교수님들 의견 다 동의하고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언이 아니고 맞잖아. 이게 무슨 군대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학부생들에게 알려드리는 저번에, 거니까. 저번에, 제 생각에는 이제 대학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지도 교수님이, 나의 지도 교수님이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대의 장점은 그 지도 교수님의 스타일을 알 수 있고, 뭐,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평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진 정보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들이 많이 있다. 타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정보의 제한이 좀 확실히 그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첨언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선 좀 독한 질문일 텐데, 교수님들은 자대생을 선호하시거나 타대생을 선호하는 것에 대한 프리퍼런스가 있으신가요? 아무나 먼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죠. 대생이라고 또 잘했던 것 같지도 않고요. 네. 또 뭐
반대로 타대생이 잘했던 것 같지 않고요. 개개인이 어떠냐에 따라도 음, 결정되는 것 같아요. 연구는 4.5 만점에 4.5 학생이 제일 잘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3.0 학생이 더 못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라서 자대생이면 그 대신 뭔가 같은 수업을 공유한 게 있으니까 그거 그때 들었잖아, 뭐 했잖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뭘 배웠는지 내가 아니까 뭘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러면 좋은 것 같긴 한데 저는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실도 반 타대, 반 자대, 반반입니다. 그럼 자대 국한에서 탁과생에 대한 유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탁과가 의공학부로 넘어오는 거에 대한 생각? 저한테 물어보신 네, 거예요. 아유, 네. 아까부터 짜장면 짬뽕만 생각나가지고, 뭐, 사실 요새는 융합학문이라고 그러고, 뭐 그런데 뭐, 자대도 그렇지만, 뭐, 전공이 그렇게 유예를 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옆에 그 정아람 교수님이 4.5, 학점 4.5 만점에 4.5를 받았다고 연구를 음, 잘하는 건 아니고, 3.0 맡았다고 못하는 건 아닌 것처럼, 사실은 저는 의공학이 아닌 완전히 다른 분야에 있는 친구가 와서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공학 학부했다 그래서 우공학 대학원을 꼭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바이사 벌사니까 뭐 자기도 우공학 했으면 딴 데 가서 딴 거 해도 되기도 하고 뭐 이거 도움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얘기하고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솔직하게는. 네. 저희 학생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학부 때 또 너무 열심히 놀아서 학점 관리를 그렇게 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는데, 뭐 4.0 맞는 학생들은 선택의 폭이 넓겠지만, 3점 중반이나 초반에 있는 학생들은 대학원을 진학할 때 본인들이 불리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교수님들 관점에서는 그거에 대한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연구랑 학문이 완전 다르기, 그러니까 학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교수님들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 다르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거 있으면 이번에 막내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네, 저는 이제 학점이 좀 낮아도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낮았는데 뒤로 갈수록 열심히 하는 게 보였고 뭔가 자리를 잡은 것 같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더 높게 평가할 것 같고 전체 평점이 뭐 잘 유지는 됐으나 뭐 사실은 학점을 좀 더 위했다라든가 교양을 좀 더 많이 섞었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수치로 보기에는 뭐 정말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걸 가지고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5, 1.0, 1.5 이래도 돼요. 그러니까 2점대, 2점대 어떠세요? 너무 많이 2점, 떨어졌다는 2점대 후반도 괜찮나요?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건 제 생각에는 대학원을 진학하기로 생각을 했다면 그래도 이제 아마 노력은 보여줘야 된다. 3에서부터 정도 시작을 하는 음. 그게 왜냐면 사실 뭐 GPA가 그 자기가 훌륭하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제가 이해하는 거는 GPA는 좀 성실성이 성실도. 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원은 좀 성실해야 되고 좀 긴 호흡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오히려 그래야 더 잘 맞지 않을까 본인에게도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더 하실 의견 있으실까요? 애드업 하고 싶은 의견. 아니, 없습니까? 네, 성실함이 제일 중요해요. 성실함을 학점이 낮아도 다른 뭔가의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기가 어렵다면 학점이 0점대, 1점대라면 음, 성공적인 그러니까 그거를 대신할 뭔가를 갖고 오면 되는데 음. 나는 한 것도 없고 뭐 학점도 이렇고 그러면은 아마 대학원 들어가는 게 상대적으로는 어렵겠다. 학점이 낮아도 진학을 독려하는 건, 아니, 그래서 발명 경진대회에서 엄청난 상을 아, 받았다. 음, 특허가 20개나 출원했다든지 뭔가 음, 학점을 대신할 결국 성실함을 보여줄 뭔가가 있어야 음. 되는데 차라리 전 세계 과학 동안에 뭐 나는 전 세계 100개국을 여행했다든지 여행했다. 뭔가 아무튼 뭔가 보여줄 수 있어 뭔가 나는 열정을 쏟을 거에 대한 네. 준비가 그렇죠. 있으면 나는 충분히 뭐 가치가 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만 명이다. 아무튼 뭔가 이렇게 아, 그래서 학점이 낮아도 그걸 보완할 만한 뭔가가 있으면 되는데 그게 없다면 음. 쉽지 않지 않나. 열정을 쏟아본 경험이 없으면 조금 힘들 수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연구 경험, 그러니까 성공적인 대학 입시를 위한 전략인데요. 사실 여기서 이제 GPA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뤘기 때문에 전공 심화 과목 정도에 대한 것과 학생들이 또 걱정하는 게 영어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영어 성적을 반영을 하나요? 반영을 안 하는데요. 석사학위 졸업할 때, 박사학위 졸업할 때 토익이 850점이 돼야 돼요. 아, 졸업할 네. 때. 그러니까
지금 성적이 600점이면 250을 끌어올려야 되는 아, 물론 그게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음, 대부분 다 통과하기 때문에 입학에는 중요하진 않지만 음, 졸업을 생각한다면 미리 준비해 놔서 나쁠 것은 없겠다. 음. 토익 기준. 언어 능력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사회자니까 챗GPT의 발달과 영어 능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느끼시는 바가 있을까요? 연구에 필요한 영어가 드라마틱하게 사실 향상되고 있는데 굉장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챗 GPT요? 네, 챗 GPT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냥 아까 토익 음, 말씀하셔서 어, 저 때는 군대 갈 때 그 카투샤 가려면 토익을 봤어야 음, 되는데요. 이렇게 훌륭하게 높은 점수를 음. 받으셔서 카투샤로 가신 분. 두 분은 외국인입니다. 네, 저는 두 분은 토종 외국인. 한국인으로서 토익을 세 번 봤는데 710점, 720점, 730점이라는 아주 아, 정직한 점수를 받았었기 때문에 점점 오르는데? 아, 예, 예, 예. 아, 오르면 원래 뽑히는구나. 오르기 빠졌습니다. 그래서 850점에 한참 낮은 어, 토익 점수를 받고도 잘 살고 있으니까 음, 영어가 뭐 잘하면 좋죠. 네, 잘하면 좋은데 뭐 못한다고 하여 너무 그렇게 절망하지 마시고 음. 하면 되니까. 네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는 챗 GPT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교수님은 두 분 다 외국인 교원이셔서 영어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 이해도가 교수님 아직 경험이 없으실 텐데 영어는 어느 정도만 된다 이런 거 있으실까요? 학교에서는 졸업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고 학생들이 어, 이걸 되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영어는 사실 뭐 영어든 한국어든 문해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말을 할 때도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그런 서사가 있게 얘기하거나 문장을 구성할 줄 알면 영어는 이제 뭐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거지만 구조는 비슷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로 좀 본인이 기본적인 언어 능력을 음, 한국어로부터 먼저 시작하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영어 자체에 음, 특별히 이렇게 중요도를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학생들이 하나 궁금해하는 거는 연구 경험입니다. 특히 학부 인턴 시스템을 반드시 해야지 되는 것인가? 아니면 교수님들한테 언제 컨택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잘 모르니까 하이브레인넷이나 김박사한테 엄청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바이오유공학부 학생들을 위해서 교수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직접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나 얘기. 정화랑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정화랑 교수님 학생이 제일 많아요. 아, 아니, 동가홍상이라고 있으면 좋아요. 음, 있으면 좋아요. 근데 없으면 없다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 연구실에서 처음 하이패 잡아본 학생도 있고, 처음 음, 시작해보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음, 근데 근데 그 4년의 학부 기간 동안 대학원 갈 생각이 있으면 문을 두드리면 어디서든 방학 동안이라도 잠깐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교수님은 잘 안 받아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받아주는 교수님도 있기 때문에, 음,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있었을 것이고, 음, 뭐, 없더라도 올 수는 있지만, 해봐서 나쁠 건 없고, 했던 학생을 조금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 음.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 교수님. 우리 시간이 짧아야 돼. 벌써 14분 30초나 됐어요. 아니에요. 빨리 넘어가야 돼. 빨리. 이거 별로 그렇게 길지 않아요. 빨리 좋습니다. 넘어가야 돼. 30분 정도 돼요, 아니, 저는. 아니. 짧게, 짧게. 아니에요. 저는 길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안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어, 안 짧게, 들어, 안 짧게, 들어, 안 짧게, 들어. 안 짧게. 들어. 이거 학부 인턴은 학생들이 되게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학부 인턴. 학부 음, 인턴 저는 안 했어요. 음, 학부 인턴 저 때는 사실 그런 제도가 없기도 했지만 음, 사실은 저는 안 했었고 근데 학부 인턴 요새 막 뭔가를 자꾸 스펙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으니까 이 부담감에서 막 이런 걸 해야 내가 그다음 뭐를 할 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온다면 저는 반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진짜 뭔가를 해보고 싶고 내가 작지만 뭔가 연구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는 거는 얼마든지 짧은 기간이라도 오케이인데요. 그렇지 않고 내가 뭔가 스펙을 한 줄을 더 쌓기 위해서 가서 내가 하겠다. 내가 타대 대학원 진학할 때 여기서 학부 인턴한 게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면 사실 솔직히 본인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학부 인턴이 사실은 본인이 시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 쓴 시간만큼 뭐가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기 모티베이션이 없이 오면 되게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몇 번 봐서 그런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너무 막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있으면 좋지만 그거는 자기가 진짜 뭘 하고 싶었을 때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되게 근데 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도 그렇고 여기 저희과에 계신 교수님도 막 그러지만 학부 인턴, 학부 연구생한테 교수님들이 뭔가 많은 걸 바라지지 않아요. 맞아요. 사실은. 근데 당신한테 무슨 뭐, 야, 논문 써와, 뭐, 아, 좀 나가, 뭐 이렇게 하겠어? 그런 거 아니고 그 마음만 아까 일관되게 저희가 얘기하는 거 성실성 얘기하는 건데 본인의 성실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만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왜 자기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오라고 하냐면 저는 안 그러면 지쳐 모티베이션이 없이 오면 조금 있다가 지쳐버려 그래서 저는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적극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제가 요약하자면, 교수님들 컨택하실 때 자기소개서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떤 과목을 들었는지, 그래서 이 교수님 수업을 듣고 싶은지 정도에 대한 그 계획서도 필요 없습니다. 추천서도 필요 없고요. 이거는 오피셜할 때 얘기고, 저희가 학부 인턴 같은 걸 하고 싶을 땐 어떤 수업을 들었는데 이 수업과 연관 지어서 이 교수님의 랩에 가서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정도로 성적 증명서 정도는 떼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실의 효과적인 컨택 방법. 효과적인 컨택 방법은 사실 다른 교수님들을 여쭤보면 그냥 문을 두드리세요라고 할 것 같은데 교수님들마다 스타일이 다르셔서 지금 막 새로 오신 정하욱 교수님은 어떤 스타일인지 이번 자리를 통해서. 일단 제 생각에는 보통 대학원에 관심을 가지는 시기는 한 고학년 정도 됐었을 때니까 그때쯤 되면 제가 들었던 수업도 있을 거고 그 수업에 맞춰가지고 뭔가 재밌어 보이는 것들이 있을 테니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자대라든지 혹은 타학교라든지 이러한 연구실에 한번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보시고 홈페이지에 적절한 그 정보가 있으면 자기가 좀 맞는 것 같으면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 이메일을 써가지고 먼저 컨택을 해보시면 그게 시작 아닌가. 그게 저는 처음이고 가장 중요한 스텝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른 분들이 할 얘기를 없으실까 봐 제가 또 하이브레인넷을 뒤져서 통해서 안 점은 교수님 저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학원은 가고 싶어요. 그럴 때 어느 랩에 컨택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랩도 다녀보고 싶고 저 랩도 다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맞는 걸 찾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혹시 조언해 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아니, 뭐 할지 몰라서 대학원은 절대 오면 안 되고요. 맞아요. 네. 그건 절대 아니고. 뭐 하고 있지 몰라서 대학 가는 건 아닌 것처럼 그냥 뭐 할지 몰라서 대학원 안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뭐 이랩도 하고 싶고, 그거는 그냥 학부생 때 하면 될 것 같아요. 학부생 때 이랩 가서 인터넷 보고 저랩 가서 인터넷 보고. 나는 실험하는 게 좋으면 실험하는 데 시뮬레이션이 좋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다 경험해보면 어떨까 싶어. 그건 대학 학부 때, 예, 아니면 졸업하더라도 대학원 가기 직전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학년의 캡스톤 과목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캡스톤 과목. 학부점이시요. 네네, 캡스톤 과목은 자기가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팀을 정해 한 학기 동안 연구하고 그 연구 결과를 과목 담당 교수님이 아니라 지도 교수님, 그러니까 자기 연구를 지도하는 교수님이 학점을 주시는 거라서 제 생각엔 학점도 딸 수 있고 연구도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4학년 때 있고 1학기, 2학기 다 있고 저번에 요청위에서 개설학기도 한번 개설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다음 학부에 이 논의하고자 하니 캡스톤 수업은 꼭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해 보시는 걸 바랍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택은 적극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메일 혹은 수업 때 면담 요청 모두 다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전공 변경 및 융합 연구의 가능성, 사전 지식 습득 역량 증명, 멘토 찾기. 이거는 대학원 진학과 관련해서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은데요. 특히 예를 들면 최연호 교수님 수업을 듣고 최연호 교수님 랩에 가려면 어,
어떤 수업을 듣고 오면 좋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정학 교수님 랩에 가려면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나요? 이렇게 직접 이메일을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저는 그런 이메일은 못 받았고요. 네. 학기 끝나고 학점 올려달라는 이메일만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음, 그 대학원에 오기 위해서 어떤 그 예를 들면은 과목을 꼭 들어야 된다. 이걸 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원을 오기 위해서는 아니고 우리 학과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어차피 학부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교과목 흐름도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있고 그거는 이제 우리 학부의 정체성을 세우는 게 좋게 도움이 되는 거지만 각 어떤 교수님들한테 가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과목을 들을 야만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예를 들면 저의 지도 교수님, 음, 저의 지도 교수님은 학부를 물리하셨고 박사는 의공학을 하셨고 저는 그리고 이 밑에 있던 그 예를 들면 연구자들이 물리학과 출신, 화학과 출신, 화공학과 출신, 생물학과 출신, 기계과, 정자과 이렇게 있는 분들하고 일을 하셨거든요. 그 중에 저는 이제 기계과 학부를 나와서 이걸 했었던 사람이니까 좋은 게 사실은 되게 어떤 그, 그 현상을 기계과나 전자과나 화공과나 이게 바라보는 게 다 달라요. 맞아요. 다 달라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기계과 측면에서는 뭐 이렇게 연소의 측면을 에너지를 만드는 걸로 보면 화공과 측면에서는 뭐 화학식으로 이해를 한다든지 이게 되게 다양한 면으로 볼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뭘 들었든지 간에 어느 랩에서든지 간에 본인이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포션이 있다. 본인의 스페셜티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잘 들으시면은 저는 충분히 좋을 것 같고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예를 들면 저희 과에 있는 이 천모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90학점을 들어라 막 4년 내에 뭐 이런 말씀을 이론이야 그렇게 들으면 좋지 이론은 뭐 그거보다 더 들으면 좋지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 이렇게 좀 이렇게 적절히 배분하셔가지고 들으시면 충분히 그게 본인의 무기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따로 내 랩에 필요한 수업을 듣고 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네. 네. 그리고 똑같은 맥락에서 무슨 자격증을 따고 뭐 융합 계획서를 작성해서 오고 이런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전혀 없습니다. 교수님들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대생들이 저희 고대에 오고 싶을 때 좀 색깔을 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자대생은 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 정도고 멘토 찾기는 각 랩에 석사, 박사생들과 면담을 해보시는 것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렇게 빨리 끝내야 하는 관계로 이렇게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현실과 기대 사이 그 인터뷰를 많이 유튜브에 따라다니는 그 대학원 관련된 걸 보면 대부분 다 굉장히 네가티브 합니다. 네, 아시겠지만 특히 박사과정까지 가면 엄청 네가티브 한데요. 일단 경제적인 현실이 본인들이 동 나이대의 친구들에 비해서 기업 간 친구들에 비해서 많이 못 번다. 그래서 오는 스트레스와 뭐 결혼도 겹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수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토픽을 딱 드리진 않고 그냥 경제적인 부분, 나 때는 어땠다 경험을 얘기해 주셔도 돼요. 네. 그거 좀 줘보세요. 자, 이건 우리 거꾸로 유용상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유용상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네. 경제적으로 어떠셨나요? 경제적으로는 이런 느낌이군요. 네. 저는 대학원 동안에 돈을 많이 못 버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았던 편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과외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과외를 많이 안 했으면 지금보다 더 연구를 잘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은 합니다. 네. 그리고 저 때는 등록금이 그렇게 많이 드는 때가 아니어서 괜찮았는데 요즘 학생들은
이제 김박사net 이후에 등록금도 당연히 월급에 포함돼야 된다라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저희 때는 좀 안 그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확실한 건, 35쯤 된 이후에 박사를 받고, 포닥 혹은 뭐, 회사로 그러니까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65까지 생각보다 굉장히 하이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좀 투자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끝까지 해본다고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 하나도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갑자기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결국 모르겠습니다. 석사 기간은 그래도 잘 버텨내는 것 같은데 이거 박사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박사는 이렇게 긴 기간 시간을 투자해야 되니까 박사하고 나면 결국 연구원이 되거나 아니면 교수가 되는 것 같은데 물론 다른 걸 해도 되지만 근데 교수가 되고 나면 생각보다는 어렵게 되지만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고 만족도가 높은 것 같고요. 또 돌이켜 보면은 35쯤에 임용이 된다고 생각하면 35살에 자기 사업 안 하고 독방을 갖는 직업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삼성을 가도 35살에 독방을 얻을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는 얻는 것 같고. 근데 연구원도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학위를 안 받고 삼성에 가서 막 쭉쭉쭉 올라갔어도 왠지 박사학위가 되게 나중에는 갖고 싶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박사를 받고 비슷한 위치에 있는 친구들에서 나는 그게 없어서 오히려 더 돈은 높이죠. 있지만 나는 내 이름 뒤에 PhD라는 말을 못 쓰는 게 오히려 그러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박사를 받고 회사를 가셔도 그게 절대로 뒤로 갔다 생각하지 않고 또 그만큼 그들은 돈을 벌었지만 학문적인 깊이는 내가 있을 것 같아서 또, 또 그만큼 나중에 더 멋지게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해서 활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어렵겠지만 뒤를 위한 약간의 투자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라떼는 얘기지만 옛날에 비하면 지금 좀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더 좋아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도 이제 우선 동의하는 게 제가 있었던 그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시고 나중에 그 결심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늦게 오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런 분들 얘기를 이렇게 종합해서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처음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 자기가 뭔가 하고 싶거나 자기의 그런 목표가 생겼을 때 오히려 차라리 조금 더 일찍 그냥 대학원을 가서 쭉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조금 계셨던 것 같아서 조금 힘들더라도 그렇게 좀 길게 바라볼 수 있고 본인이 모티베이션만 있다면 충분히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왜냐면 항상 타이트하니까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그 시간이 일단 없어가지고 그 생각을 별로 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돈쓸 시간이 없다고요? 돈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연구실에 오래 있어야 하니까 이제 다른 생각을 별로 안 하게 되고 다른 뭘 이렇게 뭐 우와. 회사를 가거나 이런 거보다는 FM이다. 그 지도 교수님과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만 앞에만 잠깐 바쁘게 움직여. 그러니까 그때 오히려 우린 근시안하고 놀았네. 근시안을 좀 돈이 없다는 생각이 안 들게 바라보니까 열심히 해서. 바라보니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내가 저기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을 잘은 모르지만 조금 압니다. 마른 수원도 쭉 짜가지고 뭐를 만들어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네, 네, 네. 저는 안 힘드셨죠? 아유 아니 그렇죠. 저는 그냥 근데 그 한마디 뭔가 좀 쓴소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뭔가 뭐 나이도 제일 많은 사람으로서 쓴소리를 하자면 사실은 여러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학위를 따는 거는 자기의 무기 창고에 무기를 쌓는 시간이고 회사에 간 친구는 자기 무기 창고에 이미 쌓아놓은 걸 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무기를 쌓는 사람하고 자기 무기를 쓰는 사람을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간 이 친구는 뭐 매월 1,000만 원을 버는데 나는 박사하면서 100만 원밖에 못 번다. 돈을 벌려면 사실은 회사를 가셔야지. 사실은. 근데 학위를 하는 동안에는 내가 가진 나만의 무기를 쌓는 시간이기 때문에 학위를 갖는 기간은
뭐 물론 경제적으로 힘든 거는 나도 동의를 하지만 음, 내가 저기 갔으면 저만큼 벌었을 텐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못 벌고 있나?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위를 하는 시간은 내가 돈을 버는 시간은 아니에요. 음, 학위를 따는 시간인 거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에 있는 친구하고 자기를 비교하면 안 돼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고, 사실 그렇긴 하지만 뭐 그런 얘기하면 어차피 다 옛날 얘기라고 하지만 어느 시대나 동시대에서 사실은 내가 돈을 벌려면 회사를 가는 거고 학위를 따려면 사실은 학교 대학원으로 온 거지 대학원에 왔는데 내가 회사에 있는 친구만큼 돈을 벌거나 그거에 준하는 만큼 돈을 벌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든지 사실 그러면 저는 약간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라면 대학원에 오시면 안 돼요. 사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대학원 오면서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벌겠다는 거는 그 말도 안 되는 욕심일 뿐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그럼 한 시간 일하고 1000만 원 벌고 싶어 하는 거랑 똑같은 생각 같아서.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뭐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직업군에 대해서 학생들이 명확하게 이제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여기 하이브레인넷에 떠 있는 걸 가져왔는데요. 여기 지금 교수님들께서는 아무래도 학계 진출에서 이제 가장 하시한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교수 임용 쪽을 이제 그러니까 수행해 내신 분들이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교수가 되는가 혹은 어떻게 연구소 연구원이 되는가 이 과정에 대해서 박사과정들 심지어 박사 고년차들도 이게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짧게 설명,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기업 연구소 혹은 창업 쪽으로 가는 거,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뭐 투자회사 혹은 뭐 정부 기관으로 빠질 수 있는 게 충분히 길이 많습니다. 전문직이니까요, 박사과정은. 그래서 박사 학위를 따고 나서 할 수 있는 직업군에 대해서 일단 교수 관련된 것과 연구소 관련된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연구소에서 왔으니까 연구소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면 학교는 자기가 좋아하는 연구를 하는데 같은 크루를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소는 정부 출연 연구소 같은 경우는 한국에 정말 많은데 그중에 키스트라고 하는 여기 서울에 있고요. 나머지들은 대부분 다 대전에 있습니다. 혹은 또 지방에 몇 개씩 있고요. 그런 데는 국가에서 그 해에 수행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과제를 수행하는 박사들을 뽑아놓은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랑 많이 다릅니다. 교수는 자기가 좋아하는 연구를 하러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들이 있는 데라면 연구소는 과제를 특히 국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싫어하는 연구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 친구들을 뽑는 곳입니다. 그래서 조금 철밥통 같은 느낌이 있고요. 대신 국가에서 녹봉처럼 나오는 부분도 있고 정년은 61.9세까지입니다. 현재는 61.9세고요. 65세로 늘지 않았어요? 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는 65세까지. 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박사 후 연구원은 교수나 어, 정부 출연 연구원이 되기 전에 독립적인 연구자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일종의 약간 그 무공을 펼치러 이제 황야를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의 fellow 과정, 의사로 따지면 fellow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업계 관련된 부분은 여기 창업한 교수님들이 세 분 앞에 앉아 계셔서 창업 이야기도 듣고 창업이 아닌 부분에 대한 회사 관련된 이야기도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창업을 제일 먼저 하신 최 교수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주시죠. 뭐 산업계 진출은요. 뭐 되게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2010년에 고려대학교에 처음 왔는데요. 10학번인데 그때는 사실은 셀트리온도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고 삼성 삼바도 사실은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사실은. 음, 뭐 그리고 지금 한미약품 잘 나가는데 한미약품 그때도 있었지만 그때는 되게 뭐 라이센싱하고 한 개도 못하고 아마 되게 그렇게 레고캠 바이오라는 회사도 여러분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회사 되게 좋은 회사도 있고요. 여러분이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어지간한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아는 기업 이거 대기업이고 약간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 옛날에 비하면 너무 상황이 좋아졌고, 그러니까 그 현재 이 시점만 보는 게 아니라 10년 전하고 이 올라오는 기울기를 보면 이 가속도나 뭐 기울기 이런 걸 보면 앞으로 10년 뒤는 그거를 더 열릴 거라서 기계나 전자나 화공이나 이런 거는 지금 많지만 10년 전에도 많았어요. 그냥 그게 그대로 유지된 그런 꼴인 거고 바이오 쪽은 제가 보면 엔지니어링이든지 바이오로지든지 이게 문호가 진짜 계속 열리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릴 것 같아서 여러분이 사실은 박사를 받고 혹은 석사만 받더라도 산업계로 나갈 수 있는 데는 너무 많고요. 그리고 저는 뭐 학계가 됐든 산업계가 됐든 공공 비영리 부분이 됐든 간에 우리나라의 위상이 많이 올라왔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바로 가는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구글에서 일하다가 뭐 인텔에서 일하다가 삼성전자 나왔어도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거꾸로 나가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산업계나 학계를 보실 때도 여기서 바로 나갈 수도 있어요. 사실 솔직히. 뭐 진엔텍이라는 미국에 있는 회사, 뭐 이런 회사, 삼성전자만큼 큰 회사인데 그런 회사로 가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 앞으로 산업계는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고 알아보시면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다른 그 어떤 분야보다 훨씬 더 문이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업 관련된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뭐 여기서 특히 창업과 그런 얘기보다는 창업을 하면 투자자를 많이 만나게 되는데 투자자의 백그라운드가 되게 신기해요. 대부분 박사님이 굉장히 많고요. 네, 맞아요. 의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그 일반 PhD, 공대 PhD, 약대, 생물학 PhD 이런 분들이 투자자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꼭 그 전공을 살려서 바이오 했다고 바이오 하는 연구나 회사에 가는 것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박사는 일종의 자격증이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박사하는 해도 꼭 다양하게 갈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많다.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떻게 뭐 창업하고 뭐 이런 얘기보다는 그게 그걸 더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 네. 애드업하는 더 짧게 하실.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안 해도 돼. 15분 하기로 했는데 네. 30분.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짧게 그만 이제 아무도 안 봐. 이거 빨리 짧게, 아, 짧게. 네네. 10초. 안 짧아도 돼, 안 짧아도 돼. 10초. 40분에 끝내자. 아, 네. 그러니까 네, 일단은 바이오 이공학과가 창업하기 굉장히 좋은 과라고 일단 생각하고요. 창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짧게 끝내겠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거는 어디를 가든 대학원을 가시든 산업계를 가시든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그 뭔가를 잘 해냈다라는 그런 확실한 그런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이제 그런 그 채용 같은 거를 볼 때 저희가 박사과정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거의 유일무이한 이유는 뭐 전문성이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어려운 길을, 이 고독하고 그 기나긴 길을 성실하게 뚫어냈다라는 거를 높이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그 대학원을 혹시라도 진학하게 되시면 열심히 하시라. 어디든 나중에 길이 열려 있다. 본인이 실력이 된다면. 맞아요. 이렇게만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요 분이요. 그 해외 그 유수 스타트업 컴퍼니의 CTO를 역임을 하시고 저희 과에 그 모셔온 분인데요. 그러니까 CTO를 아무나 하지 않으시겠죠. 네. 그래서 운동 설립자. 그러니까 코파운더 네. 뭐가 많을까? 뭐가 많으십니다. 아니, 아, 반박해. 여긴 다 대표님들이잖아. 아니, 제가 많지는 않고요. 부족한 사람이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사실 이 영상의 목적은 고려대학교 자대생들이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할 때 정보를 제공하고 장벽을 낮추자고 하는 의도로 제작되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서 서슴없이 여기 계신 세 분 교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께도 연락을 하시고 면담을 통해서 대학원 진학의 문이 활짝 열리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네, 고려대 바이오인공학부 대학원 가자 두 번째 시나리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분, 2분 정도 그냥 수다 떠는 게 들어가시면 좋죠. 아니에요. 뭘 수다를 떠들어. 지금 40분을 떠들어. 녹화.